베타 AI 뉴스레터 팟캐스트 팀입니다. 안녕하세요. 2025년 5월 셋째 주입니다. 이번 주 AI 업계에서는 정말 흥미로운 발전도 있었고 또 생각해볼 문제들도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주요 소식들을 함께 좀 깊이 살펴보면서요.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얘기 나눠보죠. 지금부터 일부 주간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픈 AI 소식부터 볼까요? 코덱스라고 하죠? 새로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에이전트를 공개했어요. 이게 그냥 코드 짜주는 거랑은 좀 다른 거죠? 네, 맞습니다. 코덱스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돌아가는데요. 코드 작성은 기본이고요. 버그 수정이나 코드 베이스에 대해서 질문하면 답도 해주고 심지어 풀 리퀘스트, 그러니까 코드 변경 제안까지 하는 그런 에이전트입니다. 오, 여러 코딩 작업을 거의 동시에 병렬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죠. 정말 개발팀 동료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오픈AI의 그 O3 모델 기반 코덱스 1로 구동되고요. 실제 코딩 작업을 통해서 강화학습으로 훈련됐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 개발자 스타일까지 어느 정도 모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 정도예요? 근데 프로젝트마다 코딩 스타일이나 규칙이 다 다를 텐데 그런 건 어떻게 맞추나요? 또 AI가 막 코드를 바꾸면 위험할 수도 있지 않나요? 아, 네, 좋은 지적이세요. 그건 이제 저장소 안에 ajnts.md라는 파일을 두면요. 프로젝트별로 필요한 규칙이나 가이드라인을 코덱스한테 알려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 테스트 명령만 써라. 같이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거죠. 아하. 그리고 투명성 때문에 코덱스가 어떤 작업을 했는지 뭐 터미널 로그나 테스트 결과 같은 그런 검증 가능한 증거를 남깁니다. 사용자가 보고 판단할 수 있게요. 그렇군요. 안전장치는 있네요. 네, 초기 사용자로는 시스코나 템포럴 같은 기업들이 참여했고요. 지금은 GPT 프로나 엔터프라이즈, 팀 사용자들한테 먼저 공개하고 있습니다. AI 등력이 발전하는 만큼 이 신뢰성 문제는 계속 따라붙는 것 같아요. 그 xAI의 챗봇 그록이 홀로코스트 관련해서 좀 논란이 될 만한 답변을 내놨다고요? 네, 맞습니다. 좀 심각한 문제였죠. 홀로코스트 희생자 수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그록 답변이 뭐 주류 자료는 600만 명의 유대인이 살해됐다고 주장하지만 이게 정치적 서사를 위해 조작됐을 수도 있어서 좀 회의적이다. 이런 취지였어요. 와, 그건 정말 네. 아시다시피 희생자 수를 임의로 축소하거나 의문을 제기하는 건 미국 국무부 같은 데서도 홀로코스트 부인으로 정의하거든요. 그래서 큰 논란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런 민감한 사안에 AI가 잘못된 정보를 그것도 그런 식으로 말한다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xAI 쪽 해명은 있었나요? 해명을 하긴 했는데 프로그래밍 오류였다. 그리고 승인되지 않은 변경 때문이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류랑 승인되지 않은 변경이요? 네. 근데 이 해명이 오히려 그럼 내부 통제나 보안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내부 고발자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기도 했어요. 하긴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이전에도 특정 인물 관련 내용을 검열했다는 의혹이 있었던 터라 AI의 신뢰도,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쉽지 않은 문제네요. 그런가 하면 구글에서는 아예 AI가 새로운 해법을 찾아내는 수준까지 갔다고요. 알파 이볼브 얘기 좀 해주시죠. 아, 네. 알파 이볼브. 이건 구글의 제미나이 모델을 활용해서요. 알고리즘 자체를 발견하고 또 개선하는 그런 에이전트입니다. 알고리즘을 발견하고 개선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제미나이 모델의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 생성 능력하고 자동화된 평가 시스템을 결합한 거죠. 마치 생물 진화처럼요. 가장 유망한 아이디어를 계속 발전시켜서 최적의 해법을 찾아 나가는 방식이에요. 그냥 주어진 문제를 푸는 걸 넘어선 거죠. 와, 진짜 진화라는 말이 어울리네요. 실제로 성과가 좀 대단하다고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성과가 꽤 인상적입니다. 구글 데이터 센터 효율을 높여서 전 세계 컴퓨팅 자원의 0.7%를 회수했다고 하고요. 0.7%요? 엄청나네요. 그렇죠. 그리고 차세대 TPU 칩 설계에도 도움을 주고 제미나이 모델 학습 커너 속도도 23%나 향상시켰다고 합니다. 이야. 더 흥미로운 건 4 곱하기 4 복소수 행렬 곱셈 알고리즘 개선이라든지 11차원 키싱 넘버 문제 같은 이런 순수 수학 난제 해결에서도 성과가 보였다는 점이에요. 수학 문제까지요? 네, AI가 이제 인간의 지식 영역 자체를 확장할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최첨단 모델 개발이 다 순탄한 것만은 아닌가 봐요. 메타에서는 주력 모델 출시가 좀 늦어진다는 소식이 있네요.
맞습니다. 그 베헤모스라는 이름의 차세대 대형 언어 모델인데요. 원래는 4월, 그다음엔 6월 출시 목표였는데 현재는 가을 이후로 연기된 상태라고 합니다. 아, 꽤 밀렸네요. 이유가 뭔가요? 아무래도 모델 성능 개선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도 이게 공개할 만한 기준을 충족했는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사실 이게 오픈 AI의 GPT-5나 엔트로픽의 클로드 3.5 오프스 개발 지연 소식이란 좀 비슷한 패턴이거든요. 최첨단 AI 모델 개발이 점점 더 많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기술적인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는 신호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기술 경쟁이 정말 치열해지면서 특허 경쟁도 중요해질 텐데요. 현재 AI 특허 현황은 좀 어떤가요? 특히 요즘 스스로 작업하는 에이전틱 AI 분야가 주목받잖아요. 네, IFI 클레임즈 데이터를 보면요. 생성형 AI 특허 출원에서는 구글이 IBM을 제치고 선두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특히 말씀하신 에이전틱 AI,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는 AI 분야에서는 구글하고 엔비디아가 아주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미국이랑 국제 순위 모두에서요. 구글과 엔비디아군요. 네. 반면에 IBM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상대적으로 좀 뒤처지는 모습이고요. 중국 기업이나 기관들의 약진도 두드러집니다. 흥미로운 점은 메타랑 오픈 AI는 상위 10위권에 없다는 건데요. 메타는 아시다시피 오픈소스 기여에 좀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오픈 AI는 약간 방어적인 특허 전략에 집중하는 걸로 보입니다. 아, 전략이 다르군요. 미국 내 전체 AI 특허 중에서 생성형 AI가 한 17%, 에이전틱 AI가 7%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네요. 네, 그만큼 이 분야들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죠. 마침 마이크로소프트도 에이전틱 AI 관련해서 발표를 했군요. 과학연구 개발, R&D를 돕는 디스커버리 플랫폼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디스커버리. 이건 기업들의 연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한 에이전틱 플랫폼입니다. 여러 전문 AI 에이전팀이랑 방대한 과학 데이터를 연결하는 그래프 기반 지식엔진을 결합한 형태예요. 오, 그냥 정보 공색이 아니군요. 그렇죠. 단순히 정보 검색을 넘어서 가설 설정부터 시뮬레이션, 결과 분석, 반복 학습까지 연구의 거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자체 애저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축해서 신뢰성, 규정 준수, 투명성 이런 걸 강조하고 있고요. 자체 모델이나 파트너 솔루션 통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 활용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연구 과정을 단축시킨다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한데요. 네, 내부적으로 데이터 센터 냉각에 사용할 신소재 후보 물질을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을요. 기존에는 몇 달 걸렸는데 이걸 약 200시간, 그러니까 며칠 수준으로 크게 단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와, 몇 달 걸리던 걸 며칠 만에요. 대단하네요. 네, 그리고 이미 GSK나 ST로더 같은 글로벌 기업들과도 파트너십을 맺었고요. 엔비디아, 시놉시스 같은 기술 기업과도 협력해서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서 본 코덱스나 알파이볼브처럼 AI가 점점 더 전문적이고 복잡한 영역에서 인간을 돕거나 때로는 좀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2025년 5월 셋째 주 AI 주요 뉴스를 다룬 일부였습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코덱스, 알파이벌브, 디스커버리 같은 강력한 AI 에이전트들이 계속 등장하면서 정말 놀라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동시에 또 그록 사례처럼 신뢰성 문제라든지 메타의 개발 지원처럼 기술적인 한계나 어려움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참, 이 놀라운 기술들이 앞으로 또 어떻게 발전하고 우리에게 어떤 숙제를 안겨줄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빠른 발전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질문은 과연 무엇일까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이번 주 주목할 만한 AI 오픈소스 코드와 논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2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베타 AI newsletter. Your favorite AI newsletter.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애니메 AI 소식을 전해드려요. 베타의 팟캐스트 2부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에도 정말 흥미로운 AI 분야의 최신 논문들 그리고 오픈소스 코드들을 저희가 엄선해서 가져왔습니다. 사람처럼 말하고 또 그림으로 생각하고 심지어 언제 깊게 생각할지 스스로 판단하는 AI까지 정말 다양하죠. 총 5가지 주목할 만한 연구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번 주에는 정말 AI가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의 능력을 닮아가거나 어쩌면 뛰어넘으려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보였어요. 특히 그 음성, 시각, 그리고 추론 효율성 이쪽에 대한 연구들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정말 귀가 솔깃한데요. 미니맥스 스피치입니다. 텍스트만으로 사람 목소리 톤까지 복제한다니 이게 기존 기술들이랑 비교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더 나아진 건가요? 네, 핵심은요. 학습 가능한 스피커 인코더 기술이에요. 아주 짧은 참조 음성, 정말 몇 초만 있어도 그 사람의 고유한 음색 있잖아요. 목소리 지문 같은 거, 그걸 정확하게 잡아냅니다. 그 특징만으로요? 네네, 그걸 이용해서 텍스트만 딱 주면 이전에 전혀 학습한 적 없는, 그러니까 제로샷 목소리로도 아주 자연스러운 스피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특히 그 목소리 복제, 보이스 클로닝 성능이 아주 뛰어나서요. 관련 객관적 지표에서도 소타 최고 수준을 달성했고요. 공개된 TTS 어레나 리더보드에서도 1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와, 단순히 그냥 흉내내는 수준이 아니라 목소리 그 느낌까지 잡아낸다는 거군요. 게다가 32개 언어를 지원하고 로라 같은 기술로 감정 조절까지 된다니 활용도가 정말 높겠네요. 예를 들면 전 세계 고객한테 맞춤형 오디오 안내를 제공한다거나 이런 것도 훨씬 쉬워지겠네요. 맞습니다. 가능성은 정말 무궁무진하죠. 더 자세한 음성 샘플 같은 건 저희 뉴스레터 링크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꼭 들어보세요. 자, 그럼 다음은 소리에서 시각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AI가 글이 아닌 그림으로 생각한다. 비주얼 플래닝 연구입니다. 그림으로 생각한다니요. 그게 약간 우리가 머릿속으로 길 찾거나 물건 조립할 때 장면 떠올리는 거랑 비슷한 건가요? 오, 정확합니다. 기존 모델들은 대부분 언어, 그러니까 텍스트로 문제를 풀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연구는 특히 공간 감각이나 기하학적 구조 파악이 중요한 문제에서 텍스트 없이 오직 이미지만으로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추론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해요. VPRL이라는 강화학습 기법을 사용하는데요. 강화학습? 네, 쉽게 말하면 AI가 시각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계속 시도해보면서 최적의 계획 순서를 스스로 배우는 거죠. 그렇군요. 시각적인 길찾기 문제 같은 데서 텍스트 기반 추론보다 성능이 더 좋았다는 점이 아주 인상적이네요. 그럼 복잡한 시각 정보 다뤄야 하는 로봇공학이나 자율주행 이런 분야에서 정말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겠어요? 네,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연구로 넘어가 보죠. AI가 갑자기 정답을 딱 맞히는 아하 모멘트? 여기에만 기댈 순 없잖아요. 비욘드 아하. 이 연구는 AI의 추론 능력을 좀 더 체계적으로 끌어올리는 방법을 다룹니다. 우연한 깨달음이 아니라 추론 능력 자체를 설계해서 훈련시킨다는 건가요? 약간 계획적으로요? 맞습니다. 대형 추론 모델 LRM이라고 하죠. 이게 이미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추론 능력이 있는데 이걸 그냥 두는 게 아니에요. 마치 탐정한테 다양한 수사 기법 가르치듯이 연역, 귀납, 귀추 이 세 가지 핵심 논리 도구를 명시적으로 가르쳐서 정렬시키는 겁니다. 연역, 귀납, 귀추. 네, 이 3단계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기존 모델보다 추론 성능을 꾸준히 10% 이상 향상시켰고요. 또 수학이나 코딩 같은 특정 분야에 맞춰서 추가 훈련을 시키면 성능 한계치를 더 높일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줬어요. 오, 단순히 정답률만 높이는 게 아니라 AI가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그 과정 자체를 개선한다는 점에서 진짜 의미가 있네요. 더 신뢰할 수 있는 AI로 나아가는 중요한 단계 같아요. 네,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연구를 함께 볼까요? 애답트 팅크와 팅클래스인데요. 이게 비슷한 고민에서 출발했어요. AI가 과연 항상 깊게 생각하는 게 최선일까 하는 거죠. AI가 생각을 덜 한다고요? 그게 성능 향상이랑 관련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좀 의외인데요? 네, 바로 그 점이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이 연구들은요, AI가 문제의 난이도를 스스로 파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복잡한 문제는 신중하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thinking하고 간단한 문제는 불필요한 과정 없이 바로 답, no thinking 또는 short form 하도록 시키는 거죠.
이렇게 적응적으로 사고방식을 조절하게 학습시키는 겁니다. 아, 두 연구 다 강화학습을 쓰긴 하는데 애답트 팅크는 좀 제약된 최적화 목표랑 중요도 샘플링 방식을 쓰고요. 팅클래스는 DGRPO라는 알고리즘이랑 특정 제어 토큰을 사용한다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AI한테 눈치껏 생각해라 이렇게 가르친 셈이군요. 진짜 신기하네요. 근데 생각을 덜하면 정확도가 좀 떨어질 위험은 없을까요? 근데 결과는 놀랍게도 정반대네요. 추론 시간을 애댑팅크는 53%, 띵클래스는 50에서 90%까지 확 줄였는데 정확도는 오히려 올라갔다고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무조건 복잡하게 오래 생각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문제에 맞춰서 최적의 사고 깊이를 선택하는 것, 이게 오히려 효율성과 정확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길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자원 소모도 줄이면서 더 빠르고 정확한 AI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 이걸 보여준 연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관련 코드들도 공개되어 있다고 하니 저희 뉴스레터 참고하시면 여러분도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다채로운 AI 연구들을 살펴봤습니다.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말하고 또 시각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필요에 따라 생각의 깊이까지 조절하는 AI라니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AI가 단순히 인간 지능을 모방하는 걸 넘어서 어떤 특정 작업에서는 인간보다 더 효율적인 문제 해결 방식을 찾아가고 있다는 점, 이게 참 인상 깊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접하신 이 기술들이 앞으로 우리 삶을 또 어떻게 바꿔놓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는 질문이 될 것 같아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에 새로운 소식들을 담은 뉴스레터와 팟캐스트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